이젠 뭐 후퇴가 없다죠. 그동안에는 막 눈치 보고 있다가 설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추진할까 말까 나름대로 뭐가 눈치를 봤겠죠. 그리고 민심의 흐름도 좀 보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사퇴를 했을 때도 이것도 조희대가 그 전에 계속 밑밥이란 표현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가볍게 점심 드시면서 보시는 방송이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그랬잖아요. 왜 검찰총장 민주당이 막 밀어붙였을 때 검찰총장이 사퇴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렇죠. 파급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계속 얘기를 살살 했는데 막상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를 했는데도 국민들이 민심이 흐름이 없어요. 요동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박영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사법개혁 3법 통과되기 전에 사퇴를 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박영재가 본인이 이거 책임 회피다. 그럼 조희대가 시켜서 약간 뭔가 민심의 흐름을 사법부를 좀 측은하게 바라보거나 아니 사법부를 건들면 안 된다라는 식의 민심 흐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전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 뭐 이제 와서는 갈 때까지 갔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뭐 내가 지금 파면이니 탄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할 말은 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 사퇴를 하면서 아마 그 과거의 사례를 좀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막 사퇴를 하면은 뉴스 재래식 언론에서 용단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쓰고 이제 내부 그렇죠. 게시판에는 젊은 뭐 검사들이 이제는 판사겠죠.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했다. 막 성토가 이어졌다. 법조 네? 전문가들이 이렇더더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이슈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 사법부,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유죄 취지 그 파기환송한 거 있었잖아요. 2심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것을 뭐 소부에다 넣었다가 바로 뭐 1시간인가 30분 만에 그렇죠.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2심에서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2심으로 다시 보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법원 내에서도 일반 판사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되고 조희대가 뭔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은 그러잖아. 조희대 너도 파면된다. 너도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한테도 뭐 그 대법관직 내려놔라.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들 사이에서도 조희대의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좀 비판이 나오는 걸로 들었는데요. 변호사시잖아요. 진짜 들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취재를 해서 건너들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취재하기가 쉽지 않고 저도 전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모양새만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사법부에 분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먼저 우리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도 있고 너무 노골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고 이번 행정처장의 사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대법관 사퇴인 줄 알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오케이. 그렇죠. 이 정도면은 용퇴네. 약간 그렇죠, 양심이 자기의 맞습니다. 뭐 우리와 생각이 다를지언정 네. 자기의 그 신념에 따라서 뭔가 그렇죠. 보여줬구나라고 했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거 대법관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그냥 법원 행정처장 어떤 그 작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거기서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직이긴 요직인 거죠. 모든 판사의 꿈이긴 하죠. 뭐 로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대법관 계속 한다며 이런 식으로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권만 살짝 내려놓고 야 나는 대법관으로 내 역할을 할 거고 난 나중에 여기서 편하게 계속 있을 거야. 나 여기 어렵게 올라왔어. 이거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파기하고 아까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2심에 다시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국민들도 이제 비판하는 이유가 판사들이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 전에도 사법개혁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주장을 했으나 사법개혁까지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를 판사들이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의 기본적인 그 여의도 문법으로는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법원의 네. 판단은 존중한다가 거의 고정 문자였을 정도로 존중이 기본이었죠. 예. 지겹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논평 쓸 때도 그 그렇죠. 마지막에 발언을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 막 이렇게 논평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쓰죠. 하지만 조이데 코트의 그러니까 정치 개입 아니면 정치 플레이어로서의 나서는 그 이후로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 그렇죠. 이제 조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찻장송의 태풍으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찻장 속의 태풍. 되게 고급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니네가 뭔데? 그렇죠. 감히 우리가 투표할 대통령 후보를 니네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다 거치고 우리가 밀었던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 너희들이 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같은 이제 조기 대선 6월 달에 있었고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5월 달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한 달 전에 갑자기 대통령직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직에서 물러나서 이거를 뭐 구치소로 보내는 그럴 계획이었잖아요. 거기에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좀 날개가 꺾여 보이는 조이데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국회의 입법 활동은 존중한다. 하면서도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을 악마하는 방식으로 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앞뒤가 맞나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도 네.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또 대답하지를 않았어요. 그니까요. 하나만한 소리. 왜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만한 질문하지 말고 하나만한 답변하지 말아라. 채널 돌아간다. 아니 이 사람 채널 돌아가 걱정 안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작년 25년도 5월 달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거를 이건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조이대 탄핵안을. 그러다가 이제 사법개혁을 먼저 한다라고 해서 이게 좀 잠잠해지다가 어제 보니까 이성윤 의원이 이제 3월 달 정도에 이제 그 발의를 한다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본인의 입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파면이든 탄핵이든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 자리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 민주당이요. 언제 사법부를 악마화했죠? 사법부를 악마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한 행위를 비판을 한 거죠. 한 행위를 팩트 그대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됐던 경우에도 이 사법개혁 3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민심에서 막 여론조사 했을 때 국민들이 반대했었나요? 어떤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했고 저희 스펙스에서도 물론 많이 했는데 여기 저희 댓글만 본다 하더라도 민심에서는 이거 국민을 위한 법이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악마화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입니다. 이제 오늘 퇴임한 노태학 대법관은 정치 사법화, 양극화, 사에서 사법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말 했어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노태학 대법관은 후임 제청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당장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가 됐는데. 그렇죠. 대법원장이 후임 제청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지금 후보가 4명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거나 하기 싫었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헌법 104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은 조의대가 이거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그렇죠.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심의 및 이제 동의를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에 제청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파면이든 탄핵이든 이 안에도 헌법 위헌인 거잖아요. 어떻게 대법원장이 위헌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탄핵 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도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 한마디만. 네. 탄핵 사유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104조, 헌법 104조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우리 스픽스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내란이요. 위헌이라는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대법원장으로서 탄핵 사유감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때요. 서부지법 폭동 때 헌정질서를 위배한 건데 이걸 언급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방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무를 역할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탄핵 사유 분명히 들어간다. 저는 말씀 뭐 꼭 드립니다. 헌법 법논리상으로는 거기에 네. 이제 소추 신청서의 이제 사유보다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과정, 정치 행위를 네. 했다라는 거로는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의 사유로 기재되기에는 너무 그 입증된 증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시면 사유가 어떤 사유를 꼽아서 탄핵 저는 이제 신청서가 나올지. 정치권에 출입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 내란 위원이다라는 발언하지 않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헌법소 의무를 방기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고 새벽까지 넘어갈 때 이때 계엄 해제 전부터 모여서 계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내란은 위헌이다라는 말을 또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란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탄핵 사유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탄핵 사유지만 저희 법조인 입장에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기에는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재판과 달리 그 증거를 수색하거나 수사해서 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쪽 그 맞습니다. 대법원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으로 탄핵이 또 갔는데 기각당하고 이런 것도 안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아마 소추대리인단 쪽에서는 명시적인 입증 가능한 위헌 사유를 가지고 가서 탄핵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그걸로는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이번에 제청 의무를 방기했다라는 게 가장 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 104조 위헌은 이걸 명확한 거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3개를 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스픽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외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짧게 할게요. 네, 전파낭 어떻게 배워서 짧게 할게요? 네네네. 이준석 전환기 7시간 토론. 뭐 자기가 이겼다고는 하는데 그냥 둘 다 총평. 이겼대요. 둘 다 네. 이겼대요. 둘 다 이겼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는 총평은 동시 접속사가 3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회수가 500만 회였죠. 그러니까 화제성으로 매우 압도적이었다. 그러면 저는 스픽스에서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지적 스픽스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스픽스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재미있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재밌겠다. 그러나 뭐 이준석이나 전환기를 데려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도 뭔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픽스에서 모셔다가 정말 난장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제작진 단톡방에 몇 개 네. 재밌는 제시를 올렸는데 그러게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제 대답이 오겠죠. 우리 변호사님께서 부지런히 올리셨기 때문에 지금 다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랬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 주체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네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걸 얻어간 토론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환길 쪽에서는 어떤 걸 얻어갔냐. 근데 전환길 지금 황당하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 보면요. 전환길 그전에는 전환길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논리적이지 않으셨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약간 전환길을 연예인처럼 바라보는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약간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약간 젊게 옷을 입으셨고 저는 그렇게 입지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계층, 나이가 아니고요. 그런 층에 대해서는 전환길이 말이 오히려 좀 빈약했다. 오히려 뭐 황당하다라는 어떤 비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환길이 뭔가를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저렇게까지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얘기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층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황당과 그리고 난감과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중국 배우설이 뭐예요? 대한민국 지금 선거에 웬 중국 그 배우설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뭐 25년간 극비의 부정선거? 웬 25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많은 선거가 끄고 승패가 바뀌었는데 그게 다 부정선거란 취지였고. 거기에서 전환기를 또 통합선거 임명부를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이거 국민 개인정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그 의원은 도대체 이 토론을 통해서 뭘 얻어간 걸까요? 이준석이 요즘 스피스에서 다루지 않고 언론에서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는데, 역시 입 잘 턴다. 이 표현 이제 가볍게 점심 드시면서 아니면 점심 드시러 가시면서 보시면은 이준석 죽지 않았네. 근데 이준석이 의외로 전화길가 있으니까 매우 상당히 멀쩡해 보여요. 멀쩡하고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였나?
억지 부리지 않은 사람 같은 이미지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그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가 이기려면 음모론과 결별해야 된다. 이준석이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이준석이 뭐 특별히 얻은 게 있나라는 어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이준석 보수, 그냥 건강한 보수라고 그들이 외쳤잖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이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말장난이다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토론만 봤을 때는 이준석 제법 건강한 보수 같은데? 상대적 멀쩡함을 증명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이제 이준석의 급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토론을 하던, 물론 네네. 거기서 또 사고를 쳤지만 네. 그런 급에서 이제는 전환길과 토론을 해야만 빛이 나는 급까지 내려온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을 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공농장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대표 중 한 명인 국회의원이 판을 깔아줌으로써 마치 공론의 장, 토론이 되는 대상으로 객체화해줬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방기한 거고 사실상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 대한민국 공론장을 어지럽혔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네요. 아주 매우 좋은 평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한테 이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이준석과 제가 또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2018년, 19년부터 토론을 뭐 1대1도 토론, 네. YTN 뭐 그 연합 1대1 토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인 척 하는데 매우 부정적이고 약간 비꼬고 비논리적이다라는 그렇죠. 것이 저의 결론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토론을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였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얻어가는 부분이 없진 않았다. 네, 전환길이 너무 부정선거에 감정이 너무 호소했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음모론자들과 대비해서 그래도 잊혀져가는 이준석이 얻은 거는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그전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준석도 대통령 후보로서 토론했던 그때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그때 이준석이 진짜 못했거든요. 정말 이상해 급 보였죠. 차이가 많이 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좀 주어진 반면에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급이 내려갔다가 아니고요. 제자리 찾아갔구나. 이준석 제자리 찾아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준석이 제가 요즘에 전화해도 받지 않는데 저 전화를 안 받을까 걱정이긴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는데 이제는 사법부 수장까지 탄핵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얼 워런 대법원장이 보수 진영의 거센 탄핵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인종차별 철폐라는 역사적 결단 때문이었죠. 지금 우리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눈치를 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은 존중한다면서도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함구했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사법부의 용단이라며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이 우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대법관직은 유지하잖아? 이게 민심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사법부가 아무리 우리가 위기다라고 외쳐도 국민들은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위기의 구체적 사유, 사법개혁 3법이 불러올 변화,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이준석 의원과 전한길 씨의 토론이 보여준 보수 진영의 민낯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몰린 막강한 인사 행정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 둘째, 사법행정이 더 이상 판사들의 상명 하복 구조가 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법이 나온 배경에는 몇 가지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기억하시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치권과 거래했다는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대법원이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소부에 있던 사건을 불과 30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초고속 처리였습니다. 법원 내부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서는 판사는 거의 없었죠.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법원 문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고는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판사들까지 대선판에 들어온 건가? 이때부터 여론이 바뀝니다. 검찰개혁만 말하던 목소리가 사법개혁까지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누딜 정책을 잇따라 위헌으로 막아섰다가 루즈벨트가 공개적으로 사법부 개편을 들고 나와 엄청난 정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한 발 물러서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견제가 작동했죠.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탈핵 사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104조 위반입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했는데도 후임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있는데도 말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굳이 지금 하기 싫다는 이유로 제청을 미루고 있다면 이건 헌법상 자신의 유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위헌행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둘째,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 과정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택해야 할 대통령 후보를 법원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비판입니다. 셋째,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의 대응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헌정질서 수호라는 대법원장의 의무는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헌정질서 위배와 같은 표현을 공식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침묵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데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도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대법관직까지 내려놓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최소한의 양심은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직만 내려놓고 대법관은 유지했습니다. 인사권이라는 칼만 내려놓고 대법관이라는 편안한 자리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였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의원과 전한길 씨의 토론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32만 명, 조회수 5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비논리적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전한길 씨는 중국 배우설, 25년간의 극비 부정선거 같은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통합선거인명부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논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가 이기려면 음모론과 결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현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동안 전한길 씨를 응원하던 일부 지지층조차 기대와 달리 너무 황당했다, 논리가 빈약하고 감정 호소에만 매달렸다는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음모론자에게 멍석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본인은 상대적 정상성을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정치 토론 수준은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 지점은 사법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이 판을 치는 경우 결국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선거소송, 선거무효, 재검표, 결국 다 법원으로 갑니다. 정치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걸 법원으로, 사법부로 넘겨버리면 사법부는 점점 정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앞으로 몇 년을 지켜봐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헌법상 제청 의무 위반과 내란 헌정질서 위배 사태에 대한 침묵, 이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법리 싸움의 영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편에 서면 잠시는 조용할 수 있어도 결국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유신 군부 독재 시절의 판결들이 지금은 하나같이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판결과 오늘의 침묵도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편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결국 사법부든 언론이든 정당이든 모두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고 어떤 규칙 안에서 이기느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만큼은 누가 우리 편이냐보다 누가 법과 상식을 지키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